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선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은요, 여러분들 워낙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기, 후기로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항상 그러해 왔듯이 초반부는요, 일단 정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파트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조선도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개요를 잡기 전에요.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 스토리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이죠. 그렇죠? 이성계는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그럼 군인으로서 뭔가 백성 사이에서 명망을 얻었어야만 되겠죠. 그런 이제 인기를 바탕으로 나라를 건국해야 되니까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성계가요. 원래는 저쪽 함경도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했던 그가 수도 개경에서 크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공민왕과 우왕 시기 때요. 왜구가 그렇게 출몰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었고 특히 이 왜구 격퇴 과정 속에서 유명한 전투가 몇 개 나오죠. 당시 최고로 가장 유명했었던 장수라고 하면요. 일단 최영 장군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뜬 게 아니라 원래 집안도 좋고요. 최영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을요. 당시 왕이었던 우왕의 왕비로 시집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가 원해서 보내는 건 아니었고요. 우왕이 너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성렴결백한 사람이지만 집안 자체는 권문세족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꽤 잘 나가는 집안. 그래서 최영 같은 경우는 이제 홍산대첩이라고 해서 여기서 크게 왜구를 하면 격퇴했었고 그 다음에 최무성 같은 경우는 화포를 만들어서 진포대첩이라는 것에서 큰 승리를 거뒀었고 이성계 같은 경우는 1대 10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 거뒀던 거 말씀드렸죠. 그쵸? 거기 바로 남원에 있었던 황산대첩. 적장에 머리를 열렸으니까 적장이 얼마나 얼굴이 노랗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황산대첩.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박이가 쓰시마섬을 토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성계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야 이성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하나라도 전쟁에서 계속 이겨도 중앙정치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디 저 함경도 저 촌뜨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평안도 함경도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이 위쪽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려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이 위쪽은 우리 땅이 아니었었잖아요. 공민왕 시기 때 되찾아온 땅만 하더라도 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위쪽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도 있었고 워낙 이 위쪽 같은 경우는 대륙의 기질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욱하는 마음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쪽 사람들 잘 등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승전을 올리면서도 이 수도 개경의 정치판에 진출을 못했었는데 아까 말했었던 적장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그 황산대첩을 승리를 이끌면서 최영의 도움을 받아서 수도 개경 정치판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는 권문세족들이 아직까지는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권문세족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임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극 정도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인임 역할을 박영규 씨인가 누군가 하고 있는데 연기 정말 잘한다면서요.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가끔 중간중간에 봤는데 역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립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라마를 가끔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들이 조금 더 득세를 하지만 1388년이 되면 최영과 이성계가 손을 잡아서 결국 이인임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세력을 잡게 되는데 문제는 바깥쪽에서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의 강대국 하면 원나라였었죠. 또 공민왕 시기 때부터 원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한족들이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명나라가요 무엇을 요구해 오냐? 공민왕 시기 때 이 땅 우리가 되찾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걸 원나라가 설치하고는 이 땅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민왕이 100년 만에 군대 보내버려가지고 여기를 딱 차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뭐라 불러주냐면 여기 가면 철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다. 그 위쪽 땅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명나라가 철, 영, 위. 그러니까 명나라가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할 때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 명칭입니다. 이 철령이를 설치해서 공민왕 때 고려가 가져갔던 그 땅 다시 명나라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내세우는 원리는 이거 100년 동안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중국의 패권이 원이 아닌 명으로 넘어왔으니 이 땅은 명나라가 가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같은 1388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최영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런 정신없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명나라 치러 가자. 이참에 아직 명나라가 체계를 안 잡은 것 같으니 툭 튀어나오는 이곳이 어딥니까? 요동이죠. 그래서 요동을 치러 가서 예전 우리 조상들의 땅 이걸 수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반면에 이성계 같은 경우는 나는 반대다. 왜 반대냐? 명나라는 큰 나라고 고려는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싸워서 이길 가능성 별로 없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 밑에서 어쨌거나 그래도 왜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왜구가 이때다 싶어서 군대 출몰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군사의 기본적인 조직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활 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워낙 활 잘 쏘잖아요. 근데 그때가 여름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악교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활 시위가 팽팽해지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농사 한참 져야 되는데 군대를 동원하면 농사를 누가 짓고 전염병 돌면 어떡하지? 라면서 반대를 해요. 이때 이성계가 내세웠던 이 네 가지 이유를 묶어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4대 불가론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나요? 근데 일단 이 당시 권력자는 누굽니까? 최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국 최영이 결정을 했고요. 이성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시 최영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이성계가 일단 선봉에 서서 군대를 끌고 가게 됩니다. 수도 개경에서 군대 쭉 출발을 했어요. 여기 지금 압록강 건너가야 돼요. 근데 당시에 또 비가 며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록강 그쪽에 딱 머물면서 어떡하지 고민에 빠졌다가 이성계가 결국 군대를 돌려서 수도 개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에요. 압록강에 가보면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왔다라고 해서 위화도 회군. 자,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를 보냈던 최영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제거해요. 결국은 제거하고 당시 왕이 우왕이었다라고 했죠? 우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우왕의 아들, 당시 9살밖에 안 됐는데 그를 왕으로 올렸어요. 그가 바로 창왕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통해서 결국 이성계의 세력의 권력을 딱 잡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잠깐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민왕 시기 공부하면서 공민왕의 개혁이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개혁을 통해서 일부 세력들이 성장했었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략을 공부했었던 신진 4대부가 정치판에 등용되면서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고려 말에 왜구라든지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었죠. 자, 결국 이들의 힘과 이들의 머리가 결합이 돼서 조선 건국이 이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 신진 4대부가요. 위화도 회군 이후로 이제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세력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속도, 개혁의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이제 입장 차이가 나와요. 두 가지인데요. 한쪽은 급진파, 한쪽은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온건파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핵심은 결국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이 왕조를 유지하고 고려에서 잘못된 제도만 고쳐나가면 어떻겠니?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권문세족이 대토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 개혁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전면적인 토지 개혁. 이거는 반대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온건파예요. 그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정몽주입니다. 아니면 정몽주의 스승이었던 이색이라든지 또요 길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급진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미 고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썩어 빠졌다. 그러니 겉모습만 바꾼다면 되는 거 아니니까 아예 왕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하면 역성혁명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성이라는 게요. 성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조국가에서는요. 왕씨 집안에서 쭉 이어나가는 게 고려라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안에서 왕위를 계승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을 바꾸는 혁명, 역성혁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인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정도전과 조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민왕 수업을 하면서요. 정도전과 종몽주 같은 경우는 이색 밑에 있는 제자입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친구 사이예요. 근데 그 친구 사이에 입장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 일파는 얘네 쪽과 손잡을 것인지 얘네 쪽과 손잡을 것인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필기를 잘못했네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묶어두면 좋을 텐데 결과는요. 이렇게 묶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급진파와 손을 잡게 되고 그에 따라서 토지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391년에 있었던 과전법 실시예요. 권문제소에 가지고 있었던 대토지 몰수합니다. 토지들은 확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신진 4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줬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신진 4대부 입장이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성계 일파에서도요. 이 온건파 4대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 누구냐면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 같은 경우는요. 당시 4대부 안에서도 덕망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성계도 그렇고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 이성계가 아들이 좀 많았어요. 8명인데 그중에 5번째 아들이 이방원인데 이 이방원 같은 경우도 정몽주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에게 글을 보내죠. 그 글이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방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상관없다. 우리도 이와 함께 얽혀져 100년까지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자 정몽주가 답을 보내죠. 그것이 바로 단심가입니다. 오직 내 마음은 하나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내 모든 뼈조차도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든 없든 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말한 님이라고 하는 건 고려죠. 그러니까 관리로서 어떻게 두 나라를 섬길 수 있겠느냐. 이 한 나라에 대한 나의 충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지금 이제 이성계와 이방원 입장에서는 이 온건파 4대부를 끌어들이고 싶지만 정몽주가 그래도 나는 이 역성혁명에는 동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방을 하죠. 결국 그래서요. 이방원이 이성계 아프다고 찾아왔었던 정몽주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목에 부하 보내서 죽입니다. 그곳이 바로 개경에 있는 선죽교라고 하는 다리예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정몽주가 피살이 됐고요. 이 피살됐던 게 1392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되셨죠?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정리하실 건요. 순서입니다. 순서에서 가장 핵심은 위헌우 해군을 통해서 군사력 장악했고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권 장악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온건파 4대부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으로 이어지더라. 이 순서. 그리고 그 위로 보신다면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하는 것까지 쭉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392년 조선이 건국됐는데 그 당시 수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개경이에요. 그러다가 2년 있다가요. 수도를 옮깁니다. 지금의 서울,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수도 개경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한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 한양 같은 경우는 전체 한반도에서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움직이기 딱 좋은 것도 있고요. 또 풍수 지리적으로도 이곳이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도요. 여기를 남경이라고 했었잖아요. 풍수 지리학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다 보니까 넓은 평야도 있고 물자를 운반하기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융합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순서 나오게 돼요. 요 세 개의 순서, 특히나 요 세 개의 순서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라 건국한 다음에 수도 옮겼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진 4대부가 지금 분파가 되고 있죠. 그들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셔야만 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정몽주 같은 경우는 이제 피살이 됐지만 이색이라든지 길자 같은 경우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색은 얼마 안 가 죽지만 그래도 길자는 좀 더 살아요. 그러면서 고향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길제의 제자들이 큰 활약상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정몽주, 이색, 길제, 고향에 내려가서 후진을 양성한 이 길제 이름도 잘 주목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조선의 정치사를 쭉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사가 워낙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진행을 하시면요. 정말 수업 따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끊어서 접근을 해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조선이 건국된 건 언제입니까? 바로 1392년. 그리고 이제 조선이 끝난 시기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당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민지를 받았던 시기니까 그 전에 있었던 시기 동안 대략 520년 정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520여 년이다. 100년 단위로 5개 끊어보면 딱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조선은 딱 이렇게 끊어가면 돼요. 15, 16, 17, 18, 19 이렇게 끊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크게 봤을 때는 15에서부터 16세기까지 뭐라고 하냐면 조선 전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 시기를 이제 후기 이렇게 불러주는데 전후기로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조선이 건국된 지 정확히 딱 200년 되는 이 해 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임진왜란입니다. 그런데 7년간에 걸친 이 전쟁은요. 조선을 정말 이렇게 휘청거리게 만들어요. 정말 나라가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결론으로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전쟁 7년 하면서 진짜 나라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편 같은 거 새로 싹 다 했겠죠.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후기로 나누게 되고요. 이 전후기를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분석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근세사회, 근대태동기 이렇게 불러줘요. 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시대를 분류할 때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방법이죠. 일단 현대라고 하는 건 지금 오늘날의 모습인 거고 오늘날과 가깝다 해서 가까울 근자를 쓰는 거예요. 한 200년에서 300년 전쯤의 모습. 고대라고 하는 건 오늘날부터 겁나 먼 시기인 거죠. 중세라고 하는 건 겁나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중간의 시기. 실제로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삼국에서부터 남국 시대까지가 고대예요. 중세라고 하면 고려 시대예요. 현대라고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의 입장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근대 역사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걸 공통적으로 잡냐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이제 근대 사회의 기준이라고 잡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쪼갤 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전세의 역사학적으로 기본적인 뭐랄까요? 합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건데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거고 산업혁명 예, 이런 거 여러분들 사회에서 다 들어보셨죠. 예, 그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건데 근데 봤더니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때 민주주의가 발달했느냐? 아니거든요. 자본주의가 발달했느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농업에다가 뭐 물물교환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다고 조선을 중세?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발전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조선에서 두 번째 페이지 조선 건국의 의의라고 해서 제가 오른쪽 보조단에 넣은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거기 봤더니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중앙집권이 더 강력하게 완성되었다. 나중에 특히나 이제 지방제도에 보면 중앙집권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서의 혜택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선시대가 되면 음서로 과거 진출하면요. 사람들이 제 집안 백 믿고 들어왔대. 이런 식으로 좀 흉봐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훨씬 더 중시되는 모습. 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우리 민족 문화도 많이 발달해서 이때와는 분명히 격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근대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를 뭐라고 하냐면 근세라고 불러줍니다. 단 시험에서 물어보는 개념은 아닌데 죄다 교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뭔가 근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꿈틀꿈틀 움직임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근대 태동기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맥을 끊지만 않았다면 우리도 나름 민주주의 자생적으로 발전시켰을 거고 산업사회도 갔을 텐데 그놈이 일본 애들이 중간에 흐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중단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근세, 근대, 태동기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시험에서는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하등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데 보면 워낙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왜 설명을 안 해주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후기로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던 앞으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공부하게 될 전기라는 게 바로 이 시기를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시기 있죠? 오늘 공부할 시기는요. 15세기만 접근을 들어갈 겁니다. 15세기.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시기일 것 같아요? 나라 세웠죠? 그럼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왕들은 누구냐? 첫 번째 왕이었었던 태조 이성계를 출발해가지고요. 9번째 임금이었던 성종 시기까지가 됩니다. 희한하게도 고려랑 조선이 똑같이 명칭이 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이라는 게 이룰 성자이기 때문에 체제 정비가 이 시기 때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 시기부터는 이때 만들어진 그 틀에 따라서 통치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태조에서부터 성종 시기까지를 오늘 공부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기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때 만들어진 각종 제도가 뭐냐. 정치, 지방, 군사, 교육, 재미없는 거 쭉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왕의 이름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부하기 수월해집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반복이 돼서 시험에 나오는 왕들은 여러분께서 이미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진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암기법.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왕이 모두 27분입니다. 그 27분들의 맨 앞글자. 묘효의 맨 앞글자만 따서 부르는 건데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경순, 헌철, 고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셨어요? 저 마지막에 틀렸는데요. 정순, 헌철, 고순. 근데 제가 경순이라고 했네요. 정준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여러분 아시죠? 네,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노래를 불러드리기는 네, 조금 창피해서 안 부르는데 그 나리 나리 개나리 거기다가 앞글자만 따라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편해요. 그렇게 본다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9번째 임금까지 보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이야기는 쭉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나라 이제 체제를 잡아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앞에 고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 고려의 여러 가지 흔적이나 폐단들을 없애가는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은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고려 후기 때요. 모든 정치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던 핵심 기구,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도평의사사예요. 되셨어요? 고려 말의 최고의 권력 기구가 도평의사사. 이 도평의사사는요. 괴물이에요. 진짜 괴물입니다. 왜냐면 우리 고려시대 때 처음에 정치 조직을 공부하면 왕 말고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상서성엔 육부, 그 밑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 쭉쭉 있었잖아요. 그 모든 기능을 다 한 번에 통합시킨 거.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하던 일까지 다 통합시킨 거. 이것이 바로 도평의사사예요. 여기서 권문세족들이 세금 얼마나 거둘지, 어떤 걸 결정할지, 어떤 걸 실행을 할지, 하물며 왕에게 간언은 어떤 걸 할지 다 결정을 여기서 해버린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 조선이 건국됐을 때 해야 될 일은 도평의사사의 기능을요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원래 쪼개져 있던 기능을 얘네가 하나로 다 묶었으니 다시 한번 풀어주는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힘 빠졌을 때는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 게 그의 아버지고요. 태조인 거고요. 그리고 해체 작업을 완료하는 게 그의 아들인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가 이제 정치적인 기능이랑 군사적인 기능이었는데 이 중에서 군사적인 기능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의흥 삼군부 조직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군인의 색채가 삼군부 군인의 색채 느껴지시죠?
의형 3군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군사 기능을 넘겨주게 됩니다. 됐나요? 의형 3군부는요. 나머지는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조금 이따 이름을 3군부 이렇게 바꿔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조 시기 때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태조 시기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실제로는 태조 이성계보다는 누구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해주셔야 되냐면 정도전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성계는 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특히 제도 개편에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 아이디어는 정도전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기틀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술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조선에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었죠. 이것이 바로 불시잡변. 불교에 대해서 주목 비판하였다. 그러니 태조 시기 때부터 불교 억압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 경국전. 조선의 법전의 틀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도전의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게 뭐냐면 정도전은요. 왕에게 모든 걸 넘겨주는 걸 결코 좋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왕조 국가에서는요. 우리가 최고 통치자인 왕을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아들 중에서 재능이 뛰어나서 그가 나중에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왕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재능이 아닌데 인간성이 완전 거지 같은데도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세종대왕과 연산군이에요. 연산군의 주특기가요. 반대파 죽이는 겁니다. 대단한 이제 폭군이었던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도전은 이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왕조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왕은 그 집안 혈통에게 넘겨주는 것이겠지만 국가의 중심은 왕보다는 재상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상이라고 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조선의 최고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해야 되는 거는 좋은 재상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상은 위로는 왕을 보필하고 밑으로는 많은 신하들 있잖아요. 백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하들을 통치하면서 백성들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재상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였는데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결국 곧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군주가 나라를 똑바로 통치를 못하고 민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됐을 시에는 민심이 그 군주를 바꿀 수도 있다 얘기를 해요. 뭔가 혁명적인 어떤 내용도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민혁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왕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것, 그것은 결국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내세운 국가 통치 방식은 누구 중심? 재상 중심의 통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태조 같은 경우는 아들이 많다라고 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 번째 아들까지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났고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은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조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거는 이제 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일 것이고 그 중에 첫째 아들일 텐데 첫째 아들은 좀 일찍 죽었나 봐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정도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도 좀 먹었고 아버지가 왕이 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기여를 한 게 많으니까 얘네들은 권력 욕심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왕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들보다는 어린 얘네들 중에서 왕세자를 책봉하는 게 낫겠다. 또 당시 이성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부인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이 나라 세우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정도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 여덟 번째 이방석이라고 하는 여덟 번째 어린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 열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구냐?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에요. 목숨 걸고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기여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 그는 정몽주 있잖아요. 정몽주를 피살시켰던 것도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나라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당연히 그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됐나요? 결국 그래서요. 이방원이 정도전을 상대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1차 왕자의 난이에요. 1차 왕자의 난.
되셨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요. 자신의 7번째와 8번째 동생 있잖아요. 배다른 동생 제거시켜버립니다. 정도전 제거시켜버렸어요. 근데 태조가 이 사건에 너무 충격받은 거죠. 이게 웬일이니? 이게 웬 콩가루?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어린 아들 네가 죽였어? 이러면서 결국 정치의 뜻을 버려버리고요. 고향 함흥으로 돌아가 버려요. 함흥차사랑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조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왕을 5번째인 이방원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무 속보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2번째 임금인 정종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정종 시기 때 실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다? 이방원. 이 사람은 마음이 유약하기도 하고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방원의 친형이었던 이방과가 이방원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결국 이방원이 다시 한번 무엇을 일으켜서 왕자의 난. 이때 일어난 왕자의 난은 몇 번째입니까? 2번째입니다. 그래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정종에서 업적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병제도 혁파되는 거, 뭐 의정부 신설되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물론 정종 시기 때 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거 한 건 아니고요. 이방원의 주도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원이 결국 정종 물러나고 3번째 조선의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태종이거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태종의 업적 속에서 바로 그걸 다 집어넣어버려요. 자기가 왕일 때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주도하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나왔던 것들도 여기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태종을 접근할 텐데 일단 나라 세고 지금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관제를 정비한다. 나라 시스템을 정비 들어가는데 나라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고려에 있었던 도평의사사 결국 이거 해체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기구들을 다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맛보기로요. 이름만 좀 봐주세요. 다음 시기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의정부와 육조. 고려로 말하면 중서문화성, 고려로 말하면 육부. 조선에서는 육조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거 말고 승정원, 의군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다시 한번 칠판 좀 찌려봐 주세요. 되셨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조선의 이제 관직 체계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관직이 아니라 정부 조직 체계가 되겠는데, 이 체계 자체가 이 태종 시기 때 거의 완성이 돼요.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기능들을 다 쪼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중 일부를 승정원, 의정부, 육조 다 쪼개줬는데 단 하나 조심할 거는요. 이 홍문관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 시기 때 여러분 집현전 아시죠? 그 집현전이 나중에 성종 시기 때 새롭게 탄생한 게 홍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사원부 같은 경우는 이미 태조 시기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나머지 조직들 있잖아요. 이 5개 조직이 이 시기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2번째. 그럼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느냐. 의정부가 기본으로 하는 일은요.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실행하는 것이 육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기초 노령연금 있잖아요. 기초 노령연금. 그걸 이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육조에서 하는 거야. 이런 구조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태종은요. 2번에 걸쳐서 피를 보면서까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권한들을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왕권 강화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거 다 하고 싶어. 그러니 육조야 니네가 직접 나에게 보고해.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없앴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만들었는데 없애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의정부보다는 육조에게 직접 나에게 보고해. 그러면서 정치의 중심으로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바로 뭐라면 육조로 하여금 직접 왕에게 보고하게끔 하였다라고 해서 육조 직계제라고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육조로 하여금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끔 하였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왕의 권한이 있어요. 신하의 권한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신권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더 우선시? 왕의 권한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직계제 이야기 꼭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또 갈게요. 태종은 2번에 걸쳐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죠. 근데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그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군대 위험성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는 뭐라고 하냐면 왕 말고 나머지는 군대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병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 다 몰수를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 국가를 제대로 장악하기 위해서 호패제도라고 하는 걸 시행합니다. 호패라고 하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조심하세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갖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주민등록증은 누구만 갖냐? 남자만 가져요. 단 조심할 거. 우리가 신분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항상 예외로 가는 게 누구냐면요. 천민이에요. 사람이 대 사람 대접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었어요. 권리가 없는 대표적인 건 과거를 보지 못한다. 의무의 대표적인 건 군대 안 간다. 과거도 안 되고 군대도 안 갔던 것. 이들이 바로 천민이 돼요. 그래서 천민들 같은 경우는 예외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호패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천민을 예외시키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남자. 모든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세요. 호패는 남자 모두에게 지급하였더라. 이게 이제 호패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호패의 재질 좋았겠죠. 상아 같은 거 아주 비싼 걸로 하고요. 노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간단한 걸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요. 전전전 밭전. 그러니까 양전이라고 하는 건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비옥 또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조사해서 뭐 하려고요? 예, 세금 거두려고요. 또 하나. 고려 말에 엄청나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주체가 사원이 있었죠. 그 사원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몰수합니다. 사람 파악 들어가고 땅에 대한 파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어린 일이 있을 때 둥둥둥둥둥 북을 치면 왕이 나와서 직접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신문고 처음 설치했던 게 바로 이 시기. 단 여담인데요. 그거 함부로 줬다가 왕한테 뒤게 혼나요. 조선 같은 경우는 5단계를 거치는 그 재판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도 안 됐을 때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령한테 찾아가지도 않고 갑자기 왕한테 뭐가 둥둥 쳤다가는 목 날아가는데 상징적인 의미.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요. 서울금고법이에요. 서울금고법. 설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서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서자. 그 서자는 누구냐?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인경우예요. 엄마가 양반이 아니어서 일반 양민이거나 아니면 이제 노비 출신이어서 아버지에게 첩이 된 경우. 아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서얼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살짝 주무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겠죠. 예, 전 자주도 안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홍기동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형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 서름을 갖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서울금고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서자인 경우에는 너희들은 현직 안 돼. 쉽게 말하면 관직에 진출하면 안 돼. 과거 시험도 안 돼. 라고 명시하는 게 이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양반의 피를 반쪽 타고났다 하더라도 과거 안 돼. 관직 안 돼. 서자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금고법입니다. 왜냐고요? 앞서서 이방원의 라이벌이 정도전이었죠. 정도전이 서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서 조선에서는 서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됐나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신문제 이야기할 때 다시 물어볼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도평의사사를 없애면서 정부 조직 개편 들어갔죠. 특히나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육조직계제. 사병 없앴고요. 호패제도 실시했고 양전사업 벌이면서 백성에 대한 통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아니했던 내용들이 일부 좀 여기는 남아있는 게 없네요. 남아있는 게 이제 세종의 시기에서부터
후루룩 남아있게 되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거기 교재에 넣어둔 내용은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정치, 경제, 문화 다 믹스돼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시기 때 정치 파트만 정리해놓고 문화 파트만 따로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업적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나중에 문화나 사회 파트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종까지 공부했고요. 정종에서 태종까지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세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 시기 5번인가요? 자,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피를 워낙 많이 흘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는 그런 일을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려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가서 상왕이 돼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상왕으로서 자기 아들 잘 통치할수록 이제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왕이 된 자가 누구냐? 바로 세종인 겁니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성격이 좀 달라요. 전투적이고 어떤 왕권 강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조금 온순하시고, 그렇다고 카리스마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학문을 좋아했던 그런 좀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창기 때 만들었던 조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집현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 좀 읽어보셨다면 집현전하면 세종대왕이 사랑했었던 학자들이 있는 곳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유학을 연구를 했겠죠. 근데 단순히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시행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죠.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학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날도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혼자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교수들과 연결돼서요, 무슨 연구소, 어떤 모임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러한 성격을 보이신다고 하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경연과 서연이라고 하는 걸 열게 되는데, 조선시대 왕들 진짜 빡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는데 하루에 공부 3번 합니다. 왕이 하는 공부를 경연이라고 하고요. 왕세자가 하는 공부를 서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좋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공자가 말하는 그런 덕을 베푸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계속 재무장시켜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가 경연과 서연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한 번 책에 빠져들면요, 좋아했던 책은 100번 이상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있었던 시기 때요, 경연이 열심히 일어나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워낙 뭐랄까요, 혼자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신하들과 조금 그 권력을 나누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통치한 것으로 많이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냐면요,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왕, 의정부, 6조가 조선 정치의 기본 라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기본 라인을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오징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태종 같은 경우는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고요. 그러면서 6조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곧바로 모든 것들을 왕에게 보고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작아요. 머리가 되게 큰 오징어예요. 반면에 세종 같은 경우는 아니야, 내가 일부 권한 가지겠지만 많은 권한은 의정부에게 넘겨주겠어. 그러니 6조야, 이런 식으로 보고해. 됐나요? 의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몰아준 것, 이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요, 권력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 뽑는 거, 군사권 이런 건 장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을 의정부에게 줬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강력한 왕권보다는 공자가 말했었던 이런 왕도 정치를 표방했다. 또 왕의 권한과 또 신하의 권한, 우리가 이것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파악하실 건
의정부 서사제가 나타났을 때 왕의 분위기, 그리고 육조 직계제가 나타날 때 왕의 분위기, 그걸 비교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느낌 좀 오셨어요? 강력한 왕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마지막 이제 6번째 왕을 설명하면서 둘 중에 뭘까요? 라고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3번째. 세종 같은 경우는 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되게 컸었죠. 그래서 그의 정책을 보면 백성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일단 기본이 뭐냐면 백성들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좋은 농사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자습서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농사 직설이에요. 예전에 고려에서 공부해 본 적 있죠. 농상집요.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from 원나라였어요. 근데 세종대왕은요, 직접 신하를 막 보내가지고요, 전국에서 좋은 농사법 배우게끔 합니다. 그거를 정리해 준 것이 농사직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백성들이 결국 가장 힘들어하는 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바로 공법이라고 해요. 세금 제도를 개선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옆집은 농사가 잘 됐는데 나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요, 그러니까 조세를 매길 때는 신하가, 관리들이 직접 가가지고 올해 농사 상, 올해 농사 중, 올해 농사 하 이런 식으로요, 상중하를 나눠서 조세를 매겨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가서 그걸 눈으로 직접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요, 뇌물이 오고 가고 부정부패가 싹트고 이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들의 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 고민 안 해요. 신하들한테 다 물어보고요. 농민들에게 물어봅니다. 17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뭐냐면 일단 토지의 비옥도를 예전에는 이제 상중하로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이걸요 6개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분 6등급이라고 해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6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해 농사가 어떻게 잘 됐는지 여기에 따라서는요. 연분 9등급. 이것도 상중하로 나누고 있던 것을 9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죠. 일단 들어만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개로 나누고요. 그해, 1년, 그해, 풍년, 흉년 이런 걸 가지고 9개의 등급으로 나눠줬어요. 공법을 제정하더라. 되셨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 만들어줘서 백성들도 뭐 글을 읽게 했다는 건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거고요. 또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걸 편찬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 질서를 확립하고 싶고 이것을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백성들이 글을 읽을 시간도 없고요. 글을 읽을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걸 막 쓰기보다는 그림으로 펼쳐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게 그림이에요. 삼강행실도 그림.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충신, 효자, 연료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딱 그려줍니다. 그럼 백성들이 딱 그것만 보면 나도 이 사람처럼 충신이 되어야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책을 통해서 충과 효에 대한 개념을 일반 민간 사회에 전파를 시켜요. 이것도 세종대왕의 모습. 뿐만 아니라 사형수 판결할 때는요 3번에 걸쳐 하게 합니다. 삼심제. 그리고요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요즘에 여자들이 출산할 때 그 3개월 휴가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때도 이미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관노비들 있잖아요. 관청에 소속된 여자 노비가 아이를 출산할 때 100일 동안, 그러니까 출산 전후 합산해서 100일 동안 휴가를 주고요. 나중에는요 남편한테도 줘요. 왜냐면 남편이 휴가를 못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여자가 이제 출산 휴가 쉬는 동안 또 남편 도와주느라고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행하는 게 바로 세종입니다. 자, 그러니 농사직설을 편찬했다, 공법을 제정했다, 삼강행실도, 그림책을 만든 건 백성의 입장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는 왕도정치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세종은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불행했어요. 본인도 몸이 참 안 좋아서요. 당뇨를 시작으로 해서 책을 많이 너무 읽어가지고요.
백내장 이런 것 같이 몸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거기다가 장인 같은 경우는 영모죄에 시달려가지고 자기 아버지 태종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장모 같은 경우는 관노비로 넘어가고, 큰딸 일찍 죽고 뭐 이렇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첫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문종이 되겠는데, 워낙 왕세자 시절부터 아팠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참 좋은데 몸이 아파요. 그리고 그 왕세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나중에 왕이 되는 단종인데, 세종한테는 손자이죠. 근데 며느리가 애 놓고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맨날 아파요. 세종이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은 옛날부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 못 살 것 같으니 내 손자 왕할 때 제발 신하들아 니들이 요 어린 왕 잘 보필해라고 말합니다. 세종대왕 시기 때는 워낙 의정부 서사제를 하다 보니까 유명하고 뛰어난 정승들이 많이 나오는데, 황희, 맹사성, 김종서 이런 분들이 등장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2013년도에 인기 있었던 영화 관상이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김종서 장군이 나와요. 되게 카리스마 있는 인물.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대단한 평가를 받았었던 인물이 이제 김종서인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제로 문종은요, 즉위해서요 2년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12살밖에 안 되는 단종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서라든지 그 다음에 황보인 과 같은 이러한 이제 재상들이 권력을 아무래도 좀 많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었었던 수양대군입니다. 반발해요. 이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또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거든요. 영화 관상에서는 이정재 그 사람으로 나왔는데요. 카리스마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반발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단종이 이제 권력 잡고요, 얼마 안 가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겠다는 이름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쿠데타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계유정난이라고 그래요. 계유년에 난을 일으켰다.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결국 김종서 제거해버려요. 황보인도 제거해버립니다. 철퇴에 맞아서 죽었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수양대군이 갑자기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계유정난 이후로 그가 최고의 자리인 영의정 올라서 권력 잡고 있다가 결국 단종 조카마저도 폐위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집권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세조예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세조를 접근할 때는요, 일단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조금 혼란스러웠겠구나. 그래서 이때는요, 초창기인데요, 무슨 난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징옥의 난이 있어요. 이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서와 연계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의 측근들도 제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징옥이 난을 일으켰어요. 물론 그것도 제압을 합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왕이 됐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이건 잘못된 거야. 단종이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되셨어요? 결국 그들은요,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었고, 근데 그것이 사전에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누구냐 하면 사육신이라고 해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웅부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바로 사육신이 되겠다. 됐죠? 자, 결국 사육식 사건으로 인해서 단종은 그때까지 죽은 건 아니었고요. 왕에서 폐위당하고 저기 강원도 영월에 유배가 있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단종은 사사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정치적인 굵직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집권 말기에도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이시애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초창기 때 이징옥, 이시의 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또 왜 일으켰냐?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고려나 조선이나요, 저 위쪽 지역 있잖아요. 평안도나 함경도 이쪽 지역에 대한 대단히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질도, 유목민족 기질도 있고 반란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별로 선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대신에 나라에서 거기다 관리를 한 번 파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대도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리 파견을 세금 뜯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파견은 안 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가들. 그래서 이걸 말하면 앞에 토자를 붙여가지고요. 토호라고 불러주는데 그 토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했었어요. 간접 지배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세조가 집권하면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중앙에서 이들 지역에 관리를 보낸 거예요.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 반발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함경도 길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시애가 이건 뭐지? 라면서 그 지역의 토호들과 더불어 손잡아서 난을 일으켰어요. 이거 한 4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시애 난이요. 조선 초기 때 일어난 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어요. 그만큼 이 시기 때는 정치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다. 뒤숭숭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세조 같은 경우는 말년에는요. 불교 쪽에 많이 빠져들어요. 내가 조카도 죽였지, 사람 많이 죽였지, 뭐 난도 많이 일어났지 되게 뒤숭숭해서 불교 쪽에 조금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그의 정치를 파악해 볼 텐데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세조가 통치했던 방식은요. 육조 직계제이겠습니까? 의정부 서사제이겠습니까?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그렇죠. 딱 분위기를 보아하건대 강력한 왕권을 꿈꿨겠죠. 자,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육조 직계제. 실시를 해요. 그래서 왕권에 조금 견제가 될 만한 세력들을 제거해버리는데 일단 집현전 학자들이 이거 사육식 사건 일으켰다고 했죠. 그래서 집현전 없애버리는 것도 이 시기가 되겠고요. 집현전에서 했던 게 경연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왕한테 공부하고 잔소리하는 거 그런 거 죄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왕실의 종친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제대로 못 들어갔었는데 이들을 많이 정치판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꿈꿨었고요. 이때는 군사제도 개편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진관체제라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진관체제 언급할게요. 이 진관체제라는 게 뭐냐면 고려는 이제 전국을 5도 양기로 나누잖아요. 조선 같은 전국을 8도로 나눠요. 전국 8도. 그러니까 뭐 전국 8도 유람가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8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8도에다가 군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육군 군대를 병영이라고 하고요. 해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영이라고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설치해서 그 지역을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지키게 되는데 당시 이제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요 각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안에 경영이 있다. 그럼 그 안을 다시 쪼개는 거예요. 지역 단위 쪼개요. 그럼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 있겠죠. 그 중요한 지역에 군사 기지를 만들어줍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군사 기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진이라고 해요. 그건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군사적인 기지들을 이제 진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클 겉을 써가지고 거진이라고 불러줘요. 각 지역별로 거진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진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 해당하는 구역 있잖아요. 해당하는 나머지 구역까지 통솔 해가지고요. 같이 군사적으로 방어하게끔 만들어준 거 이것이 바로 진관체제예요. 됐나요? 자, 이런 식의 진관체제를 만들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보법. 걷는 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까요. 이제 군사 조직인데요. 기억하세요. 3인 1조. 뭐라고요? 3인 1조. 그러니까 군대를 3명이 다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명 있잖아요. 한 명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정식 군인, 정군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2명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군대 가는 동안 이 사람 농사 못 짓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군대를 가는 거나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돈 내는 거나 똑같이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거나 3인 1조 팀을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보법. 진관체제와 보법이라는 것이 정비된 것이 이 세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자, 대답해 주세요. 조선 초기 건국되기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토지제도가 뭡니까? 과전법이었죠. 근데 벌써 이 시기가 되면은요,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만? 지금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토지를 나눠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직전법입니다. 현재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자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이 과정에 협력한 사람들에게만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에게는 토지 안 나눠줄 거야. 이러면서 만들었던 것이 직전법이에요.
됐죠. 자, 세조시기 계유정난 6조 직계제 시행합니다. 집현전 폐지시켜버립니다. 진관체제 만들어줍니다. 직전법 시행합니다. 자, 그랬는데 세조가 나중에 죽고 이제 그의 손자가 왕이 돼요.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성종.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마지막 왕이 성종, 9번째 임금인데 이 성종 같은 경우는요. 물론 할아버지가 난을 일으켜서 자기도 왕이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또 할아버지처럼 통치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나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권력을 잡는 과정 속에서 측근들이 있었겠죠. 그 측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명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한명회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자 좀 견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명회가 아니라 저 길제 있었잖아요. 조선 건국할 때 조선 건국 참여 안 하고 지방 내려가서 후진 양성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제자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던 것도 성종이 되겠고요. 할아버지가 지금 집현전 없애버렸죠. 성종이요. 그 집현전 부활시켰어요. 이 집현전이 부활됐던 게 홍문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됩니다. 경영 같은 거 없앴던 거요. 이거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홍문관에게 그 기능을 하게끔 합니다. 직전법이요. 직전법은 이때는 뭐 일부러 없앴던 건 아니고요. 이것도 백성들이 수조권 그 관리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세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국가가 직접 쌀을 걷어서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원래는 관리들이 가서 쌀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국가가 받아서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관수강급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됐다. 성종시기 때 할아버지와는 통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성종의 의도와 관련돼 있다. 대신에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하는 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조가요. 나라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갔으니 그 틀을 명시한 법전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이라고 하면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이에요. 이 경국대전은 크게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호, 예병, 형공. 나라 운영할 때 6개의 조직을 운영하죠. 그게 6부, 6조. 조선은 6조로 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경국대전 같은 경우도 2호, 예병, 형공 6개의 파트로 나눠서 각 조직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통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조선의 가장 기본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인데 세조 시기 때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을 했어요. 했다라면 그 마무리를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완성이 이 시기예요. 그래서 완성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성종은 할아버지와 반대되는 정책도 기억하시고요. 할아버지 정책의 마무리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조선시대 정치 파트를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자,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조선의 5개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15세기 정치 파트를 본 거예요.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은 이 15세기 때 마련된 중앙정치, 지방행정구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도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고 복습하고 다음 시간 찾아오세요.